된 거야? 했어요. 녹화되고 있는 거 진짜 맞아? 확실해? 못 믿어. 아,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과 워싱턴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간단하게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은요, 유럽 강대국들 사이의 식민지 경쟁,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서의 민족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이 세계의 첫 번째 세계적인 규모의 대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은 동맹국과 협상국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이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협상국 측의 일본의 경우에는 영일동맹을 근거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산둥반도를 얻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중립을 지키던 미국의 경우에는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은 협상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자 중국의 경우에는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협상국 측에 참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끝나게 되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 그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윌슨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족 자결주의와 같이 앞으로의 전쟁을 막기 위한 14개의 평화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파리 강화회의를 주도한 것은 어떻게 하면 승전국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선언 같은 원칙의 경우에는 승전국의 식민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면서 독립국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영일 동맹을 근거로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산둥반도를 점령을 하고요. 당시 베이징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에게 이 산둥반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21개조 요구를 강요하였어요. 그죠? 자, 이런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서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 21개조 요구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산둥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갈 것 같자 중국인들이 거센 반일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승전국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였고, 결국 1차 세계대전이 협상국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중국 역시 승전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승전국이기 때문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 우리 땅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또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위안스카이가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산둥반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겼어요. 그죠? 자,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 산둥반도를 누구 땅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붙었는데, 이때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유럽 강대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사운동 같은 민족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이 동아시아 내에서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을 일본이 혼자서 독차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누구? 미국을 내세워서, 그죠? 일본의 중국 내에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제회의가 열렸으니 그게 바로 워싱턴 회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군력의 증강의 제한이라든지 중국의 주권의 영토 독립을 보전하자 같은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워싱턴 회의의 결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도 일본은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만주사변 전까지 이 여러 열강들의 세력이 엇비슷하게 유지되는 세력 균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워싱턴 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벌어졌던 민족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3.1운동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교재하고 내가 파워포인트를 진행하는 순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교재를 보니까 한국의 민족운동, 중국의 민족운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한국의 민족운동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민족운동 여러분들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전 민족의 전 계층이 동참한 대규모의 만세 시위, 그게 바로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었느냐? 1910년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단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무력으로 조선 사람들을 단속하는 무단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군인경찰, 헌병경찰을 앞세운 통치다라고 해서 헌병경찰 통치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헌병경찰은 태형령을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사람들 때리는 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 없이도 한국인을 처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힘을 앞세운 일본의 식민 통치를 10년 가까이 받게 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 이념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성향을 갖는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자, 그리고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된 소련의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소련의 통치자였던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식민 지배로부터 고통받는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지배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민족들이 식민지배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각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레닌의 이러한 지원 선언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선언 같은 것들을 듣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소련과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를 세계가 들어주길 바라면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대한 독립 만세라고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대대적인 민족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먼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뒤이어서 종로에 많은 사람들이 호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을 때 학생 대표가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런 거 배운 기억이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3.1운동의 경우에는 처음에 서울 도시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라는 생각에서 폭력이 아닌 비폭력 만세 시위의 형태로 3.1운동은 전개되었다라고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것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면 3.1운동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한 사례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고요. 농민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계층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시위로 확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3.1운동이 비폭력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일부 전환되기도 하였었는데 왜냐면은 일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폭력 평화
시위에 맞서서 헌병 경찰들을 동원해서 잔인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만세 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무력 탄압에 맞서서 면사무소를 습격한다든지 등의 같은 폭력 시위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었고요. 약 3개월 동안 대략 200만 명이 참가했던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대규모의 시위, 그게 바로 3.1운동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다 쓰셨나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즉각 독립을 이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3.1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바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일어난 이 대규모의 시위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사실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계층, 전 민족의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참했었던 운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민족의식이 성장하였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행동한다면 뭔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그게 바로 3.1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 한신대학교 사학과를 간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사학과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한신대학교 사학과에서는 미리 면접 문제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문제를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면접 문제가 뭔가 봤더니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1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인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그게 바로 3.1운동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도 극복하고 그 이후에 여러 명의 독재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같이 이런 3.1운동 같은 경험을 갖지 못한 나라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말을 덧붙이면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학생 그대로 대답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야 너는 정말 사학과 와야 되는 학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대요. 네. 자, 아무튼 3.1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운동은 이후에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자, 전 계층, 전 민족이 동참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한 군데로 모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이 3.1운동은 중국에서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게 되면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5.4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 민족적인 저항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되자 일제의 경우에는 식민통치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힘을 앞세운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이름을 보면은 조금 부드럽게 조선인들을 대하는 것 같은 문화통치로 통치의 방식을 바꾸었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이에요. 그죠? 자, 하지만 이름만 보면은 좀 더 부드럽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문화통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경찰의 숫자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선 민족 내에서의 내부 분열을 꾀하는,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게 바로 문화통치였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들어봤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1920년대 가면서 일제에 의해서 한국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친일파, 그죠?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양성되기 시작을 하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민족주의자들의 분열을 유도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타협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민족운동의 분열을 꾀하는 문화통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3.1운동의 경우에는 비폭력의 방식으로 저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독립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결국 폭력적인 방식만이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만주 같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을 조직하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데에도 3.1운동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충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한국에서의 민족운동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민족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각지에서 국내외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에도 생기고요. 소련 연해주에도 생기고 국내에서도 임시정부가 생겼죠. 자, 하지만 이런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상하이였을까? 국내에도 있었고 소련 연해주에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나라들 그 군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어디로 두느냐는 무엇과도 관련이 있었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인가에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의 경우에는 일본의 감시와 통제 때문에 어려웠고요. 그래서 연해주로 할 것인가 상하이로 할 것인가의 의견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연해주 쪽은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일본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가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상하이의 경우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자, 상하이 사진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중국 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렸을 만큼 많은 서양식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그게 바로 상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상하이의 경우에는 원래 작은 어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난징 조약에 의해서 개항이 되는데 상하이의 위치를 보면은 바다로 그리고 강으로 수상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징 조약으로 상하이가 개항되고 난 이후에는 상하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무역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상하이가 국제도시로 떠오르게 되면서 상하이 지역에는 많은 무엇도 만들어지게 되느냐? 조개,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 하는데 조개 혹은 거류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조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지역을 가지고 거류지 또는 조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장사하다 보면은 중국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신들의 거주와 영업활동이 보장된 지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난징 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 이런 어떤 조개 같은 것들을 요구하였고요.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상하이에는 많은 나라들의 조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은 침략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중국 법에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 조개가 상하이 같은 곳들에서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말해서 상하이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외국인들의 조개가 있었고 외교관들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외교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개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기가 좋은 지역이었다? 외교활동, 그죠? 외교활동을 하기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장투쟁보다는 외교활동 쪽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세로 굳어지게 되면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민주공화제 정부의 형태를 채택을 했고요. 첫 번째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활동들을 전개하였느냐, 한국사 시간에 대부분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이라고 해서 상하이하고 국내에서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밀 행정 조직망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내의 독립운동가들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국내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문을 발간을 해서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기도 하였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파리 강화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미국 정부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라는 내용들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겁니다. 그죠? 네. 동아시아사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에 의해서 연통제와 교통국 같은 것들이 발각이 되면서 국내와의 연락이 끊기게 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돈줄도 끊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이런 외교활동들 강대국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임시정부의 활동이 별다른 성과가 없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완전히 다시 만들자 라고 하는 창조파와 일부 변경하자라고 하는 개조파 사이에서 대립이 이루어지다가 서로 말싸움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양쪽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몇 명의 독립운동가가 남아있지 않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돈줄도 끊겼고 일할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간판은 걸려있지만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개정 휴업 상태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한국사 시간에 대충 들어봤을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자, 한편 3.1운동에서 비폭력 저항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또는 회의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이 전개가 되는데 한국의 무장 독립투쟁의 중심지는 역시나 만주였죠. 왜냐하면 만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농사지을 땅을 개척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주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또 독립운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을 만들고 활동하기에 최적의 지역이 바로 만주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홍범도 장군이 주도했던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일본군이 만주로 진출하였을 때 홍범도 장군, 김자진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게 바로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1학년 한국사 시간에 수업을 할 때는 지금 요즘에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그죠?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총상을 철거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국사 시간에 1학년 학생들한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독립군들 굉장히 병력이 얼마 안 됐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만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들을 돕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만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벌이게 되니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독립군들은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련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자유시 참변을 겪어서 다시 만주로 돌아오고 거기서 뭐 삼부를 성립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가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관내, 중국 본토로 이동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1920년대에 이어졌었던 무장 독립투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편 의열투쟁을 전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암살과 파괴, 폭파 등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가지고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 테러리즘을 독립운동의 한 방향으로 생각한 사람들, 그게 바로 의열투쟁이었다라는 것이죠. 3.1운동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비폭력 운동의 한계를 인식한 김원복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의열단 같은 단체를 조직을 해서 활발한 의열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죠. 그러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지 종로경찰서라든지 조선총독부 같은 이러한 식민통치기관에다가 폭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주요 관리들, 고위 관리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개의 폭탄을 던져서 경찰서를 폭파시킨다고 몇몇 일본인들을 죽인다고 일제의 식민통치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의열투쟁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은 이후에 중국 본토로 건너가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고 1930년대의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정 휴업 상태에 빠지게 되자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만든 의열투쟁 단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천황이 지나가는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그 중에 마차가 2대였고 폭탄을 맞은 것은 뒤에 있는 마차였는데 천황은 앞에 있는 마차에 타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천황의 암살에 실패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게 되고 상하이를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열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한인애국단의 윤봉기 의사가 도시락 모양과 물통 모양의 폭탄을 들고 가서 단상 위에다 던졌고 그 결과 일본군 고위 장교들과 고위 관리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데 성공하는 상하이 의거 같은 것들이 실행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의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느냐. 자, 이때쯤 가게 되면은 중국은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과 일본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들의 이러한 항일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함께 동지라고 하는 생각을 중국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재정적인 군사적인 지원 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고요. 임시정부를 떠났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의 존재를 다시 알아보게 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독립운동가나 중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드러내게 되었을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죠. 일본에게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도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 전개된 한국인들의 민족운동 3.1운동부터 몇 가지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셨나요? 네,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다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유튜브에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를 검색을 하시면은 2023년에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수업에 많이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뭐? 아니 더 해야 돼.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더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있지. 위에 4살 위에 형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중을 갔고 남고를 나왔고 그리고 군대를 2년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늘 남자들하고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서 여학생들을 가르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학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괜찮아요. 너는 괜찮겠지, 남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 학생들 보면 좀 위로해주고 싶고 한데 그런 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잘 안 되기도 하네요. 내가 2015년에 2학년 3반 담임이었고 그때 이제 우리 반의 부반장이 학생회 활동하는 애였거든. 근데 그때도 이제 학생회가 주최해가지고 매년마다 그 피구 대회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 한 적 있나?
없나요? 매년마다 써먹는 얘기라서 피구대회 하고 있었는데 해보면 너네 작년에 해봤지 다들 피구대회. 해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심판을 보잖아요, 그죠? 심판을 보면은 자기 반이 이겨야 되겠다고 이게 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심판 잘못 보면 뒤에서 학생들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 이제 심판을 받던 우리 반 부반장도 심판 보다가 뒤에서 애들이 막 쌍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야. 그래가지고 피구대회 하다 말고 교실에 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펑펑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토닥여주고 막 달래주고 나도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애가 울으면 그치질 않는 거야.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이렇게 남중남고를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하기도 하고 그랬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때 우리 반 어떤 애 있었냐면은 위에 누나가 2명인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애인 거지. 위에 누나가 2명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다닐 때도 보면은 남자애들하고도 잘 놀지만 늘 여자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늘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면서 이런 애가 있었거든. 참 신기한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엎드려서 울고 있으니까 그 누나 2명은 애가 교실로 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엎드려서 울고 있는 애를 보고 쟤 왜 울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래 해서 울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걔가 울고 있는 애한테 대뜸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게? 울지마 쌍년아! 이렇게 되게 깜짝 놀랐어. 울지마 쌍년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아니 울고 있는데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해가지고 혼내려고 했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게 엉엉엉 울고 있다가 울지마 쌍년아 라고 하니까 여자애가 히히히히히 하고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대. 아이씨 알았어 하고서 여자가 나가서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여자들의 세계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왜 가능한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 친구하고 오랫동안 함께한 오랫동안 기억이 있어야 되고 서로 욕도 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욕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나를 진짜 걱정해서 욕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욕 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남학생들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지, 그지? 네. 그죠? 여학생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네요. 네. 아무튼 선생님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중국에서 있었던 192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화운동의 예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임시 대총통이었던 순원은 위안스카이의 군사력에 굴복을 해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그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넘겨주었죠. 자, 하지만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 공화제 같은 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황제가 되려는 시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황제가 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위안스카이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옛날 황제가 입었던 옷을 입고 공자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액션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근대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나라가 지금 청나라가 망하고 공화제 국가가 세워진 이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에도 이런 구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청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제 국가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라만 민주공화제 국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신문화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봉건제, 구시대적인 통치체제, 그리고 미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와 과학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신문화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오타 있습니다. 대항 아니고 대학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의 교수였던 천두슈, 후스 같은 이런 교수들이 주도해서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고요. 이 잡지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통치체제,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생각,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하루빨리 우리 중국인들도 서구의 과학과 민주주의 같은 생각들을,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베이징 대학교의 교수들이 주도했던 신문화운동의 영향을
영향을 받으면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학생들부터 먼저 새로운 이제 근대적인 지식에 눈을 떠가는 민족 의식에 대해서 각성을 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학생들의 민족 의식의 각성이 이후에 전개되는 5.4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 그게 바로 5.4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5.4 운동은요, 반봉건,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한 반대, 반제국주의, 다른 나라가 침략을 와서 중국의 이권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대,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각 지역을 장악한 군벌에 대한 반대, 반군벌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5.4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있다면 중국에는 5.4 운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족운동, 그게 바로 5.4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의고사나 수능 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5.4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파리 강화회의에서 산둥반도를 어느 나라의 땅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강대국들은 어느 나라의 손을 들어주었나요? 일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산둥반도가 일본의 땅으로 넘어가게 생긴 것, 이런 위기감이 5.4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에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국인들이 나서서 중국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직전에 일어났었던 한국인들이 벌였던 3.1 운동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나서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중국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어디를 향했느냐? 산둥반도를 뺏어가려고 하는 일본,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의 이익을 넘겨줘 버린 군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바로 이 5.4 운동에서 대규모 시위 속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주도한 대규모의 시위에 상인이나 노동자들이 함께 가담을 해가면서 점차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군벌 정부의 경우에는 이것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탄압을 하였습니다만은 한번 붙은 민족주의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새로운 군벌이 베이징 정부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베이징 정부, 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5.4 운동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게 되면서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알겠어요 라고 도장을 찍는 걸 가지고 조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베이징 정부로 하여금 베이징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4 운동은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4 운동은 어떠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 운동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5.4 운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고 중국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나서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자신감을 갖게 만든 사건이 바로 5.4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중의 국민의식, 우리는 하나의 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정치 참여의 확산, 우리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4 운동을 보면서 중국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만큼 높아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중국을 바꿔보고자 해요. 그러면서 순원 같은 민족주의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중국 역사는 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두 개의 정당이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